muy afectada porque esto es un castigo que no nos merecemos esto, no merecemos esto. Half of humanity is in the danger zone from floods, droughts, extreme storms, and wildfires. The temperature records are being broken almost everywhere. Global warming has just arrived.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가 1, 2, 3, 4, 5, 6, 7 등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인지적 현상이니까 우리가 이걸 안 막으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와,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저 마지막에 걸어가는 게 북극곰이에요? 되게 말랐죠. 네. 왜냐하면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으니까 서식지는 계속 줄고 있고 사실 이 얘기는 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죠. 네. 얘기인데 올해 사실 그 기후학자들 좀 만나 뵀거든요.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기상이변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아까 잠깐 남아시아 대홍수 그게 네. 내가 파키스탄 대홍수 얘기거든요. 네. 파키스탄이 국토 3분의 1이 잠겼어요. 와. 그러니까 국토의 3분의 1이요? 국토의 3분의 1이면 한반도 정도가 잠긴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니까 네. 3분의 1 잠긴 그 잠긴 크기가 면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한반도 크기예요. 한반도. 근데 그 파키스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최근에 제가 제작하면서 현재 그 활동가하고 화상 통화를 했는데 네. 뭐 여전히 거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해액으로 보면 55조 원인데 네. 55조 원이면 지난해 파키스탄 GDP의 뭐 1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그 대홍수의 기후학자들이 근데 이건 좀 과학적 접근이니까 관심을 갖는 근데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복합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복합재해. 네, 복합재해라는 거는 폭염, 뭐 홍수, 뭐 이런 게 얽혀 있다는 거죠. 동시에 2중고, 3중고로 온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설명을 짧게 전하자면 남아시아 지역에 봄에 굉장히 폭염이 왔어요. 네. 폭염이 오면 히말라야 고산지대 빙하가 녹고 녹으면서 하천이 유량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폭염 자체는 대기의 수증기를 엄청 뿜어 올려서 스펀지처럼 위에 엄청난 양의 그 구름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전문성이 없으니까 약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그게 다시 6, 7, 8월에 비를 엄청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은 이미 수위가 높아진 상태에서 엄청나게 폭우 거의 3배 가까이 왔다 그래요. 네. 예년 30년 평균에. 거기다가 온난화 때문에 남아시아 지역의 해수면이 이미 또 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예를 들어 몰디브 잠긴다 뭐 이런 얘기 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겹치면서 거의 뭐 성서에 기록될 만한 뭐 노아의 방주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파키스탄은 참혹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사실 그 뭐 내용을 듣자면 굉장히 뭐 방대한 내용일 수 있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네. 같은데 근데 지금 맥락을 예고를 잠깐 보고 맥락을 살펴보니까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아까 보시면 지금 파키스탄 얘기했지만 네. 유럽하고 지금 아마 유럽하고 미주에서 혹시 뭐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서부 같은 경우에는 2년째 지금 엄청난 가뭄과 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유럽은 뭐 강바닥이 드러나서 뭐 그쵸. 고대 유물이 나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올해로 끝이냐? 그게 아닌 거죠. 아까 내년에도 그렇다. 잠깐 얘기 나왔는데 네. 2014년을 되게 주목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2024년. 아니요, 2014년. 14년에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얘기인데 8년 전에. 8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14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지구 온난화잖아요. 그 지구 온난화라는 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면 뭐 해수가 되고 뭐 기수가 되고 이런 기상 이변이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2014년까지는 이게 약간 좀 온도 상승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탄소 경제나 이런 쪽 이슈도 보면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이 계시잖아요. 네. 기후 위기가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되게 좀 득세했던 시기가 2014년까지 실제로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2014년부터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까 잠깐 인터뷰 나왔지만 그 권원태 박사님이라고 전 에이펙 기후센터장이신데 매년 해마다 사상 인류가 관측한 이후 지구 기온 가장 높은 해들이
뭐 이를테면 순위로 얘기하면 1등부터 7등이 2014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지구 자체가 자연 변동성으로 이렇게 그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닙니까? 주가 변동 큰 그래프처럼. 근데 대세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쿨링 타임이었던 2014년까지. 아, 대세 하락장이었다. 그때까지는. 근데 2014년 지나면서 이게 대세 상승으로 바뀌니까 자연 변동성이 원래 그런 거래요. 한 30년 주기로. 근데 거기에다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거나 네. 아니면 미흡해서 네. 둘이 같이 이제 상승하니까 그 전까지는 상쇄돼서 보합을 가다가 네. 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뭐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얘기도 좀 있던데 아예 잡히는 생선이나 네. 그 과일 같은 거 잘 나는 과일도 이제는 바뀌고 있다면서요. 뭐 아니, 바나나 난다고 그러고 파인애플 난다고 그러고. 네, 그 홍어 하면은 어디 생각나세요? 술이다. 일본 수리남이지. 그렇죠. 흑산도 네. 신안이 홍어 하면 주산지거든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잘 네. 몰랐는데 군산 홍어가 네. 지금 작년 재작년 하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나온대요. 아 올라왔구나. 전북 군산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 많이 잡히던 홍어가 올라오고 네. 서해 오징어 얘기 요즘 되게 흔해졌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오징어 하면 저도 동해. 동해로 생각하는데 네. 이게 서해에서 굉장히 많이 잡히고 새벽에 내려가서 위판점 가봤더니 대구도 엄청 잡혀요 군산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구도 찬물에서. 예, 이게 좀 올라오는 느낌인데 이게 지금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바다는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어 해수 온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그 생선들은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과일 같은 거는 뭐냐면 바나나 농장을 갔는데 제주도나 아니면 경남 뭐 전남의 바나나 농장들은 뭐 수년 전부터 꽤 있었죠. 근데 찾아간 데는 시흥이에요, 시흥. 네. 여기 시흥이요? 예, 예. 경기도? 경기도 시흥. 시설 재배긴 해요. 시설 재배기 때문에 물론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건데 바나나를 시설 재배를 하려고 하더라도 겨울 기온이 굉장히 춥다면 네. 안 쉽진 않겠죠. 그쵸. 아무리 그 시설 그 기반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네. 근데 그런 어떤 영향도 그런 기후적인 영향도 계속 북상되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사과하면은 뭐 영남이나 충청권이 주산지인데 저 대구나. 지금 벌써 강원도에서 많이 와. 온대작물 사과가 재배가 되고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미래 과일 지도를 내놨는데 한 2050년 되면 한반도에서 사과 못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언제 왜냐면 되면요? 더 위로 올라간다. 2050년에? 2050년에. 와. 그러니까 이 온대작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온대작물을 키우기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더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제가 사실은 뭐 기상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더라도 감안하셔야 될 거는 네.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변인들도 있겠죠. 뭐 아까 같은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유류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영향도 있겠는데 어쨌든 크게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 네.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앞으로는 더 끼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후난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기후난민, 그러니까 이게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 파키스탄 국토 3분의 1 잠겨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신드주라고 남부에 있는 주는 거의 파키스탄 식량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만든다고 그래요. 네.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예를 들어 지금도 물이 안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뭐 식량은 그러면 다 버렸네. 신드주에서 그렇게 식량 생산을 못하면 파키스탄은 뭐 그건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식량 위기가 오겠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더 살기 어렵겠죠. 물에 잠겨서도 못 살지만 먹을 네. 게 없으면 뭐 못 사니까 그러네요. 기후에 따라서 난민이 발생하고 네. 국가 경제가 위기를 맞고 뭐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으로 더 사람들이 이런 기후 위기를 피부로 느낄수록 네. 그 이슈에 대해서 더 천착하게 될 테니까. 맞아요. 이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끼치는지 제가 최근에 그 깨달은 사례가 있는데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이 굉장히 비싸졌대요. 아 그래요? 왠지 아시나요? 그 이유를?
제가 환경부 공무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게 이거를 재활용해서 쓰는 그 업체들에게만 유럽에서 너네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사업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 이상은 무조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그 유럽에서는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까지 폐플라스틱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끝도 없이 여기서 얘기가 나갈 것 같은데 일단 내일과 모레 유튜브와 TV를 통해서 뉴스트를 통해서 그렇죠. 봐주시고요. 진성민 기자가 취재한 네.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하시고 네. 추후에 저희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컨텐츠를 또 따로 준비를 해서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들어간 거면 다른 나라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걸로 알려진 미국 정부의 고강도 중국 수출 규제는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가 대상입니다.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고성능 그래픽카드 등 첨단 제품과 낸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까지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막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과 같은 제재입니다. 미국 기술이나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품은 생산국과 무관하게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대중국 수출을 제한받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는 중국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판매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첨단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넘어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최대한 벌리겠다는 미국의 전략 변화가 배경이란 분석입니다. On export controls, we have to revisit the long-standing premise of maintaining relative advantages over competitors in certain key technologies. But that is not the strategic environment we're in today. 특히 오는 16일 당대회에서 3년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을 겨냥한 강력한 견제 신호로도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수출 규제 조치 발표에 앞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미 정부와 협의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라고 발표하자마자 우크라이나군이 보란듯이 동부와 남부 곳곳을 탈환하며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전도 국유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푸틴 대통령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합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재탈환한 마을 입구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올려 세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 땅이라 선언하자마자 우크라이나군은 보란듯 동부에 이어 남부전선까지 돌파하며 대반격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Ті, хто підписували ці бумаги, ці папери, це руські без здравого розуму, і вони так от розуміють, от для них це от як Путін сказав, так воно і є. 유럽연합 EU는 푸틴의 불법적인 영토 합병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추가 대러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을 선언한 영토를 사수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도 러시아 연방자산으로 국유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은 수개월간 폭격 피해가 잇따라 방사능 유출 위험이 커졌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원전 기업인 에네르고 아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it is about 200 right now. More, for sure, it's more than 100, but somewhere in between which are actually abducted and which are actually tortured and taken away and 국제 원자력 기구는 안전을 위해 가동을 멈춘 자포리자 6개 원자로 가운데 하나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대폭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유가를 잡으려고 거듭 증산을 요청했던 미국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인수 특파원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원래 장관급 회의를 열고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10월 하루 10만 배럴 감산에 이어 감산량을 20배 늘린 건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의 감산폭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감산량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해 거듭 증산을 요청했던 미 백악관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OPEC's decision to cut production's quotas is short-sighted while the global economy is dealing with the continued negative impact of Putin's invasion of Ukraine. 특히 이번 결정으로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안정세에 접어든 미국 유가가 다시 치솟는 걸 막기 위해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업체에 가격을 낮출 것을 요청하고 의회와 오펙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산 결정으로 갤런당 3.8달러 정도인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최대 30센트까지 오를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 유가가 다시 오를 경우 민주당에는 적자는 악재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에너지 가격 폭등세와 각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내년 세계 무역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WTO가 지난 4월 제시한 내년 무역 성장률 전망치 3.4%에서 대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대러시아 제재, 전 세계 국가들의 고금리 정책 기조 등이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가 1년 전보다 9% 올라 30년 만에 가장 많은 폭으로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 요금도 들썩이면서 당분간 5에서 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식당. 재료값, 월세 다 올라도 지난 10년 동안 가격은 손 안 댄 걸 자랑 삼아 왔는데 그제 결국 가격표를 바꿔달았습니다. 식사료는 2,000원씩을 무조건 올리고요. 술안주로는 이제 5,000원씩을 올렸어요. 모든 물가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손님들조차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여긴 이제 오랜만에 온 건데 가격표가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지금 다들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9% 오르면서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김밥과 햄버거, 짜장면이 13% 전후까지, 김치찌개, 치킨값도 모두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각종 서비스 물가도 역시 14년 만에 최대폭인 4.5% 올랐고 농축 수산물마저 배추와 무가 100% 가까이 오르면서 6.2% 뛰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7월 6.3%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달이 꼭지점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값이 떨어진 영향을 빼면 다른 물가는 꿈쩍도 않고 있고 불안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사우디를 중심으로 석유 수출국들이 생산을 줄이겠다고 나선 게 큰 변수입니다. 10월부터 감산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냈고요. 그러면서 석유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환율이 불안정하고 이달부터는 전기, 가스 요금도 인상돼 물가에 부담을 줄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5에서 6%대를 이어갈 걸로 예상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앞으로 포털 회사나 인터넷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 방침에 보험 설계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IT 회사가 들어오면 45만 명이 넘는 설계사들 상당수가 일자리를 빼앗길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보험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남긴 평가 점수로 음식 배달 앱처럼 어떤 상품이 좋은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평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다 보니까 사용자들에게 좀 더 익숙한 것 같고. 금융당국은 이런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네이버나 카카오,
인터넷 은행 같은 IT 회사에 허용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들 반대가 거셉니다. 제가 서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5,000명이 넘는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 빅테크 업체의 보험 시장 진출을 결사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IT 회사가 들어오면 45만 명이 넘는 설계사들 상당수가 일자리를 빼앗길 거란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이 우리 보험에 대한 어떤 골목 상권을 좀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생계 위협이나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고, 당국은 설계사 계약 비중이 큰 종신과 변액보험은 IT 회사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타다 서비스가 등장하자 택시업계는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대했고 사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소비자 편익과 일자리 안정, 이번엔 사회적 타협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애플이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로 오늘부터 앱 판매와 앱 내에서 결제하는 요금을 25% 정도 올렸습니다. 아이폰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면 어제까지는 2,500원을 냈는데 오늘부터는 3,000원을 내야 합니다. 게임 회사들도 잇따라서 게임 아이템 가격을 올려잡고 있습니다. 애플은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을 내릴 거냐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9월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액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가 215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투자가 늘면서 제조업 직접 투자가 작년보다 152% 늘어난 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1억 3천만 달러로 115% 늘었고 일본은 42% 늘어나서 1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전월세집을 재계약한 세입자 2명 중에 1명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재계약된 전월세 계약 18만 1,000건 중에 갱신 청구권을 쓴 경우는 10만 건으로 55%였습니다. 이 중에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5% 수준 올려서 재계약했고 동결한 경우는 10.4%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한국과 타이완 주식을 사라는 투자 의견서를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과 타이완의 경우에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올해 실적이 저조했는데 내년 1분기가 되기 전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환율이 연말에 1,480원을 기록하고 금리가 오르면 4분기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일부 스마트폰 판매 매장들은 아름아름 찾아오는 손님에게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데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부지런히 가격 비교한 손님에게만 통신사들이 웃돈을 얹어주고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역경매로 살 수 있다는 앱입니다. 휴대전화를 골라서 견적을 요청하면 여러 매장이 경쟁적으로 팔 가격을 보내옵니다. 그중에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혜택이면 211만 9천 원에서 현재 금액은 104만 9,700원. 네, 이분이 구매를 하시게 되시는 거고. 나온 지 한 달 된 삼성 최신 전화기를 일반 매장보다 50만 원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일반 매장과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신사가 이런 손님들에게만 몰래 추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는 공식적으로는 통신사들이 공시하는 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깎아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많이 파는 소위 성지로 불리는 매장들은 통신사들이 자신들에게만 추가로 보조금을 얹어주면서 고객을 늘린다고 말합니다. 훨씬 달아요. 예를 들어서는 아무리 많이 빼줘도 10만 원, 20만 원, 그 이하는 절대 안 빼주거든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앱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실제 단속을 보면은 이런 어떤 진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그런 행위를 쉽게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신사들이 일부 눈치 빠른 고객만 챙기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네이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네, 지난달 27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0.26% 빠진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 금리 상승기는 IT 기업 같은 성장주에는 악재로 작용하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니까 성장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제 네이버가 미국의 포시마크라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면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틀 연속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제는 8.79%, 어제는 7.08% 더 하락하면서 16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의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올해 초에 비해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포시마크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악영향을 준 겁니까? 네, 패션에 특화된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북미 최고의 C2C, 즉 소비자 간 거래를 연결하는 이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상품 관련해선 인스타그램처럼 인플루언서나 이 셀러의 게시물을 볼 수 있고요. 당근마켓처럼 지역별 게시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설립된 이후에 이 사용자가 8천만 명으로 늘었고요. 활성 상태인 사용자만 월 평균 1,840만 명이나 됩니다. 네이버가 이 미래의 먹거리로 선택한 게 바로 중고거래인데요.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에 이어서 이번에 북미까지 확장한 걸로 보면 됩니다. 이 포시마크 인수 가격은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이 넘는데요. 네이버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 합병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 다소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요. 이틀간 증발한 시가총액이 인수 금액 2배가 넘는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증권사들은 네이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많게는 17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LED 전구도 이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크다고요? 네, LED 전구는 일반 조명보다 이 효율이 높아서 에너지도 아끼고 이 탄소 배출량도 줄여서 친환경 제품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LED 제품 사이에서도 성능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먼저 광속, 즉 밝기로만 따지면 제품간 최대 1.6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조명이 가장 밝은 건 홈플러스 시그니처 제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 전력당 빛의 밝기를 의미하는 광효율도 제품간 최대 1.6배 차이가 있었는데요. 역시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G 브랜드 제품 2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또 이 빛의 깜빡임을 나타내는 플리커라는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플리커가 심한 조명에 노출되면 눈의 피로감이 높아져서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오스람과 필립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플리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명 성능은 대부분 우수했는데요. 다만 이 KS 인증까지 받은 루미엔 제품만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앞서 이 광효율이라는 게 최대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광효율이 높은 제품으로만 바꿔도 그러니까 전기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원이 시험한 것 중에 광효율이 가장 낮은 전구와 높은 전구를 교체를 하면 최대 39%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광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이 131 루멘 퍼 와트였고요. 낮은 건 80 루멘 퍼 와트까지 떨어졌는데요. 하루 이 2시간 사용을 가정해서 이 2개 전구를 교체하게 되면 전구 1개당 연간 소비 전력량은 5kWh가 절감되고요. 연간 탄소 배출량은 2.1kg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전국에 2,200만 가구가 이 조건으로 조명 1개만 바꾼다고 해도 소비 전력량은 연간 110GWh를 줄여서 연간 176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110GWh는 이 4인 가구 기준 2만 6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이 탄소
탄소 배출량은 연간 47킬로톤을 줄이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